서연아, 거기 서 있지 말고 국 좀 더 떠와라. 네, 어머님. 30년 동안 이 집 밥상은 항상 맏며느리 혼자 차리고 치웠습니다. 그날도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그날 장남 김정호의 눈에는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맏며느리는 원래 그런 자리야. 어머니, 그 순간 30년 동안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던 이 집 식탁이 처음으로 뒤집힙니다. 30년 동안 이 집 식탁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는 늘 서서 밥을 차렸고 다른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남 김정호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 이 집의 식탁은 처음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그날 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6시가 넘자 박복순의 아파트에서는 들깨탕 냄새가 복도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만 봐도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김정호와 이서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정민 가족과 김정혜 가족이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아무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이 집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밑반찬 그릇을 꺼내 하나씩 식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는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동생 김정민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부엌 쪽으로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이서연이 국자를 들고 냄비 뚜껑을 여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고 그 옆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혜가 소파에서 다리를 꼬며 남편에게 귤을 건네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엄마, 들깨탕에 두부 넣었어? 우리 시우가 두부 안 먹는다고 했잖아. 박복수는 부엌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거기 두부 빼고 따로 한 그릇 덜어줘. 이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정호의 입술이 살짝 굳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정민은 아내 옆에, 김정혜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박복수는 상석에 앉았죠. 김정호도 의자를 당겨 앉았지만 이서연의 자리에는 아직 수저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마지막 찌개를 들고 나오면서 앉으려는 순간 박복순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반찬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냉장고에 묵은지 있으니까 그것도 꺼내줘. 이서연은 막 당기던 의자에서 손을 떼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정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는 않았죠.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내가 앉기 전에 밥을 먹기 시작하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으니까요. 김정혜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여기 물 좀. 거실에서 놀던 김정혜의 아들 시우도 소리쳤습니다. 이모, 나 콜라. 이서연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컵과 음료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식탁과 부엌 사이를 오가는 이서연의 발걸음은 쉬지 않았고 가족들의 수저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연이 아직 한 번도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박복순이 국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국 한 번 더 떠와.
그리고 설거지는 밥 먹고 바로 해라. 지난번에 싱크대에 기름때 남아있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혜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맏며느리가 좀 신경 써야지. 엄마 혼자 이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 이서연은 국자를 든 채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국자를 쥔 손등에 힘줄이 살짝 드러났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떠서 박복순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부엌에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등이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유난히 작아 보였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그 등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먹을 거면 빨리 앉아서 먹어. 맏며느리가 서빙도 제대로 못하면서 늦게 앉으면 보기 안 좋잖아. 그 말은 앉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빙을 빨리 끝내라는 뜻이었죠.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호의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소리가 나기도 전에 김정호의 두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다음 순간 식탁 위의 그릇과 반찬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들깨탕 국물이 마룻바닥 위로 번지고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정민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고 김정혜는 의자째 뒤로 밀리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복수는 국물이 튄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서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쥔 채 식탁 앞에 선 김정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숨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거칠게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부엌 문 앞에서 국자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김정호를 바라보는 이서연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지만 김정호는 아내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 있던 가족들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 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김정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거실의 정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들깨탕 국물이 천천히 마루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고 깨진 접시 위로 떨어진 나물 반찬이 축축하게 뭉개져 있었죠. 박복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앞치마에 국물 자국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김정혜는 남편의 팔을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두 주먹을 천천히 펴면서 고개를 돌렸고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이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연의 손에는 아직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그 국자를 바라보는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6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김정호는 아버지의 건설 자재 가게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아버지 김판석이 허리를 다쳐 가게 문을 닫았을 때 김정민은 대학생이었고 김정혜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했고 아무도 김정호에게 부탁하지 않았지만 김정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김정호는 아버지의 거래처를 하나하나 돌며 외상값을 정리했고 남은 자재를 되팔아 빚의 절반을 메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이서연과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웨딩홀을 빌렸고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김정호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유로 결혼을 미루자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이서연이 한 일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박복순의 부엌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5시에 시댁에 도착해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제사 때는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복순은 그때도 같은 말을 했죠. 맏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정호는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김정민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등록금도 김정호가 됐습니다. 어머니 박복순이 형이 좀 도와줘라라고 말했고 김정호는 그 말에 네라고 대답했죠. 김정희가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박복순은 김정호를 불렀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동생 결혼인데 체면이 있지. 김정호는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한 때였고 운영 자금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이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죠. 다만 그달부터 이서연의 점심 도시락 반찬이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어든 것을 김정호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정민은 대기업의 자리를 잡았고 김정혜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 여유로운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병원비는 여전히 김정호의 몫이었죠. 박복순이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댄 것도 김정호였고 아버지 김판석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요양원 비용을 낸 것도 김정호였습니다. 김정민은 형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라고 말했고 김정혜는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쌓일 때마다 김정호의 어깨는 조금씩 내려앉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도맡았고 명절이 끝나면 허리가 아파 며칠을 누워야 했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한 적은 없었죠. 김정혜의 아이 돌잔치 음식도 이서연이 만들었고 김정민의 집들이 상차림도 이서연이 했습니다. 김정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 자신이 아내에게 짐을 지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김정호가 할 수 있는 건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서연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손을 잡으며 매번 같은 말을 했죠. 괜찮아요, 당신.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김정호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서연은 단 한 번도 시댁 앞에서 힘들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고 김정호의 체면을 위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부엌에 섰습니다. 그 웃음이 30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김정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복순의 그 말이 맏며느리가 서빙부터 해야지라는 그 한마디가 30년치 무게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김정호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릇들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이서연은 여전히 부엌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만 그건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왜 식탁을 엎었는지 30년을 함께한 이서연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는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사이로 번진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고 김정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 박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복순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그 침묵 속에서 김정호의 입술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순이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침묵을 깨뜨린 건 김정혜였습니다. 김정혜는 남편의 팔을 놓으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바닥에 흩어진 반찬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족 모임에서 식탁을 엎어? 시우도 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김정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고 소파 뒤에 숨어 있던 시우가 엄마 쪽을 돌아보며 움찔했습니다. 김정혜의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려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김정혜는 그쪽을 보지도 않은 채 김정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빠가 무슨 불만이 있으면 따로 말하면 되잖아. 왜 엄마 앞에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 김정혜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황한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부엌 쪽으로 돌렸죠. 형수도 형수야. 오빠가 이러는 걸 왜 못 말려?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불만을 쌓았으면 남편이 식탁을 엎겠어. 이서연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정민이 그때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정민은 형보다 6살 어렸고 가족 사이에서 늘 중간자 역할을 자처해왔죠. 김정민은 바닥에 국물을 피해 형 앞으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도 형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건 좀 지나쳤어. 어머니가 놀라셨잖아. 형수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 말씀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김정민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동생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진 그릇 사이에 뒹구는 숟가락 하나를 내려다보았죠. 그 숟가락은 이서연의 자리에 놓였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쳤다고? 목소리가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너 이 집에서 형수가 밥 앉아서 먹는 거 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김정민이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김정호는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에 와서 전 부치고 제사 때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가족 모임 때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이 서연이야. 30년째. 김정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맏며느리면 당연히 하는 거지. 다른 집도 다 그래. 김정호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정혜야, 너 결혼하고 시댁 가서 명절에 몇 시간 일해봤어.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서빙하라고 시킨 적 있어? 김정혜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김정혜의 시댁은 명절마다 외식을 했고 집에서 음식을 차리는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김정호는 그 침묵을 확인하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김정민의 아내가 방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정민은 형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김정호가 먼저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23이었어. 23짜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혼자 차렸어. 15가지 반찬을 새벽부터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김정호는 박복순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잡채가 짜다고 했어. 그 한마디였어. 서연이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울었던 거 나만 알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혜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고 김정민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지만 오히려 그 낮은 음성이 거실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민이 너 대학 졸업할 때 축의금 낸 거 누가 준비했는지 알아? 서연이야.
정혜 너 돌잔치 음식 만든 거 누군지 기억해? 서연이야. 아버지 제사상 매년 누가 차렸어? 서연이야. 김정호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뱉었고 그때마다 이서연의 이름이 거실 공기를 가르며 박혔습니다. 이서연은 부엌 문턱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것이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죠. 김정호가 아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을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누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그 질문은 가족 모두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복순이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박복순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남편 옆에 섰고 김정민은 고개를 떨군 채 형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 사이로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처음으로 이 집 안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이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형수한테 고마운 말을 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형, 이건 그냥 서운함의 문제잖아. 앞으로 모임 때 다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김정민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지만 김정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말을 듣고 나서 김정호의 눈빛이 더 단단하게 굳었죠. 서운함? 김정호가 되물었습니다. 정민아, 서운함이 아니야. 김정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거실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아버지 요양원비 누가 냈는지 알아? 김정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정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거 삼남매가 나눠서 낸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간 것에 가까웠죠. 삼남매가 나눠서 냈다고? 정민아, 너 아버지 요양원비로 얼마 냈어? 김정민의 입이 멈칫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김정호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처음 2달 50만 원씩 보내다가 3달째부터 안 보냈어. 바빠서 까먹었다고 했지. 정혜 너는 처음부터 내지 않았고 시집간 딸이 무슨 요양원비를 내냐고 했잖아. 김정혜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김정호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탓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야. 김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요양원비 3년치 전부 내가 냈어. 어머니한테 매달 보낸 생활비도 내가 냈고 이 집 보일러 교체한 거, 화장실 수리한 거, 거실 장판 바꾼 거 전부 내 돈이야. 김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정혜는 고개를 돌려 박복순을 바라보았죠. 박복순은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형, 진짜야? 어머니, 이거 사실이에요? 박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복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정우가 먼저 한 거야. 김정우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먼저 했어요.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장남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김정호의 목소리에서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녹아있는 피로가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김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도 오빠가 낸 거야? 나는 어머니가 관리비에서 쓰신 줄 알았는데. 김정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허공을 짚듯 손가락을 접어 보였습니다. 보일러 300, 화장실 200, 장판 150, 아버지 요양원 총 2,400, 어머니 무릎 수술비 800, 재활치료 600. 그거 말고도 매달 생활비 70에서 100. 이 숫자들 나 혼자 계산해 왔어. 서연이한테도 전부 말하지 않았어. 그 순간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이서연의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이서연은 남편이 부모님 병원비를 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집 수리비까지 김정호가 부담해 왔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서연의 입술이 벌어지며 남편을 바라보았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 수리비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김정호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한 건 나야. 서연아, 너도 충분히 힘든데 그 얘기까지 하면 내가 더 무거워질까봐 말 못했어. 이서연의 눈에 다시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같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기 몫까지 숨기고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정민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3남매가 나눠서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 김정호는 동생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그래, 너는 몰랐겠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박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복순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고 고개를 점점 더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빠가 다 내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야지. 박복순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장남에게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이 그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복순이 간신히 내뱉은 말은 짧았습니다. 정호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졌고 아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꺼낼 것은 꺼냈고 그 이상 어머니를 몰아세울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김정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다시 이서연이었습니다. 부엌 문틀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아내의 손이 앞치마 끝을 움켜쥐고 있었고 이서연은 남편이 쏟아낸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 자신이 모르고 지나친 남편의 밤들이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새벽까지 앉아 있었을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앞치마 끝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꺼내놓은 숫자들이 아직 거실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그 숫자들 사이사이에 자신이 몰랐던 시간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이서연의 가슴을 계속 짓눌렀죠. 김정호는 이서연의 떨림을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를 위로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끝나버리게 놔두었던 것들을 오늘은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시선을 돌려 엎어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다리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 놓였던 밥그릇 하나가 뒤집힌 채 마루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밥그릇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집힌 밥그릇 안쪽에 밥알 몇 개가 붙어 있었고 그 밥알들이 식어서 굳어가고 있었죠. 김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밥그릇 서연이 자리에 놓인 거였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가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이가 밥을 제대로 앉아서 먹은 날이 있었냐고. 그 질문은 조용했습니다. 고함도 떨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 거실에서 터져나온 어떤 소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김정민이 형의 눈을 마주하다가 시선을 내렸고 김정혜는 입술을 깨문 채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복수는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죠. 김정호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정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댄 등을 세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식탁에 12명이 앉았어. 서연이가 만든 음식을 12명이 먹었지. 근데 서연이는 한 번도 그 12명 중 한 명이 된 적이 없어. 김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오고 물 따르고 빈 접시 치우고 국 더 끓이고 다 먹을 때쯤 부엌에 들어가서 찬밥에 국물 말아서 혼자 서서 먹었어. 그게 30년이야. 김정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한 번도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 같이 기다려준 적이 없어. 그게 내 잘못이야. 김정민의 아내가 방문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 일에 끼어들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김정호의 말이 방 안까지 들려오자 문 앞에 선 채 듣고 있었죠. 김정민이 아내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가 다시 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그건 생각을 못했어. 형수가 매번 부엌에 계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형. 김정민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김정호는 동생의 미안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서연이한테 해. 김정혜가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한마디 하지 그랬어. 말을 해야 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 김정호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정혜야, 말을 못한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 한 번이라도 서연이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 안에 있어? 김정혜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김정호의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이었죠. 박복순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싫다고 한 적은 없잖아. 김정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가 30년의 두께로 응축되어 있었죠. 어머니, 싫다고 말 못하는 게 좋아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싫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연이가 모를까요? 박복순의 입이 달싹거리다 닫혔습니다. 김정호의 말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박복순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정민은 소파 팔걸이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정혜는 남편 뒤에 서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거실 형광등만이 그 위를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연이 국자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은 소리였죠. 이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선을 올려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김정혜의 눈을 보았고, 김정민의 눈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박복순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서연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울음 너머에 있는 어떤 감정이 이서연의 표정을 단단하게 잡고 있었죠.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그 감정은 30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아내의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가족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김정호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 거실에서 어떤 말보다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쥐고 있던 이서연의 손이 천천히 풀렸고 그 손이 앞치마 끈 위로 올라가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 풀지는 않았지만 이서연의 손끝이 매듭 위에 멈춰 있다는 것을 김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손가락이 앞치마 매듭 위에서 멈춰 있던 그 순간 김정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선 김정호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에 쏟아진 음식이나 깨진 그릇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어머니 박복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박복순은 의자에 앉은 채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약간 돌린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식탁을 엎던 그 격한 감정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의 단단함이었죠. 앞으로 이런 모임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김정민이 고개를 확 들었고 김정혜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형에게로 돌렸습니다. 박복순의 입이 벌어졌지만 김정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도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명절이든 제사든 앞으로 이 집 일에 서연이를 부르지 마세요. 김정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겠다는 게 말이 돼? 김정호는 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혜야,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할 거야. 3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일을 서연이가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할 차례야. 김정혜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형의 눈빛에서 이 결정이 흥분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읽었기 때문이죠. 김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 잠깐만.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는 거잖아.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봐. 가족인데 아예 안 나오겠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야. 김정호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민아, 나 지금 격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차분한 적이 없어. 김정호의 말투는 실제로 평온했습니다. 식탁을 엎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죠. 30년 동안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 다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야. 오늘 내린 거고. 김정호가 시선을 돌려 거실 한쪽에 세워둔 외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행사, 모임, 명절. 전부 다 서연이 없이 하세요. 아니,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한테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김정호의 발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정민이 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정호는 이미 외투를 집어들고 있었죠. 박복순이 그때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팔걸이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선 박복순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호야. 박복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남이 가족 모임에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고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아들이 쏟아놓은 30년의 무게가 그 말을 입안에서 막고 있었죠. 박복수는 서 있는 채로 아들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호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꺼내려다가 뒤를 돌아보았죠.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가자. 단 두 마디였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부엌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이제 그만 나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이서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자리를 뜬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절에 아파도 생일에 서러워도 제사 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이서연은 한 번도 이 부엌을 먼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다시 앞치마 매듭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매듭을 잡았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매듭이 풀리면서 앞치마가 이서연의 몸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이서연은 그 앞치마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이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외에 자기 의지를 담은 문장을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었죠. 남편이 결정한 거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하면서 박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시선이었죠. 박복순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니?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문을 나서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이서연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던 그 발걸음이 오늘은 처음으로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아내의 외투를 꺼내 건넸고 이서연은 그 외투를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김정민이 현관 앞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형수,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김정호가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정민아,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정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 김정호의 말투에는 더 이상의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죠. 이서연도 신발을 신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정호와 이서연이 나란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고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 남은 건 엎어진 식탁과 깨진 그릇, 그리고 싱크대 위에 접혀놓인 알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박복수는 현관문이 닫힌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김정혜는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민은 현관 앞에 선 채로 형이 놓고 간 침묵 속에 서 있었죠. 거실 형광등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 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박복순의 아파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민이 먼저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고 김정혜는 깨진 그릇 조각을 쓰레받기에 담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박복수는 거실 의자에 다시 앉아 싱크대 위에 접혀있는 앞치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민은 아내에게도 형이 한 말을 전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핸들만 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정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민은 매일 아침 형의 이름이 뜬 메시지 창을 열어보았지만 마지막 대화는 모임 전날 내일 몇 시에 가라는 형의 질문에 6시쯤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였죠. 김정민은 먼저 연락하려다가 매번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하기엔 무엇이 미안한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괜찮다고 하기엔 형이 쏟아놓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수요일 오후 김정민은 퇴근길에 형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차가 어느 순간 형의 아파트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려다본 형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민은 차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을 거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연 건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김정민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에 김정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종이 한 장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동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죠. 이서연이 물 한 잔을 내오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김정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앉아. 이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김정호는 대답하지 않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민이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죠. 형이 말한 거, 요양원비, 수술비, 집 수리비. 나는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셋이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의심을 안 한 게 아니라 의심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김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안 물어본 거야. 내가. 김정호가 탁자 위의 종이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김정호가 그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나는 내가 돈을 안 낸 걸 탓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장남이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김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형. 이제는 알아. 그 짧은 대답에 김정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올라가 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풀린 것이었죠. 김정민이 시선을 이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형수, 그동안 미안했어요. 모임 때마다 형수가 부엌에 계시는 걸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죠. 이서연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그날 제 대신 말해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아닌 담담함이 묻어 있었고 김정민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김정민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할게. 김정호가 눈을 들어 동생을 보았습니다. 뭘? 김정민이 등을 소파에서 떼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동안 한 일, 형수가 그동안 한 일, 어머니가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신 것도 있을 거야. 그날 형이 식탁을 엎었을 때 어머니가 놀라서 제대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김정호는 동생의 제안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어. 김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추며 돌아보았죠. 형, 나 어머니 댁에 가서 이야기하고 올게. 정혜한테도 연락할 거야. 김정호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돌려 동생을 보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막지도 않았죠. 김정민이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을 신는 동안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치우려 했습니다. 김정호가 손을 뻗어 이서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두고 가, 내가 치울게. 이서연은 잠깐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김정민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형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죠. 요양원비 3년치, 수술비, 재활비, 매달 생활비, 집 수리비. 그 숫자들 사이에 형수가 새벽마다 전을 부치던 부엌이 떠올랐고 명절마다 마지막에 찬밥을 말아먹던 형수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김정민은 신호등에 멈춰서서 핸들 위에 이마를 잠깐 대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박복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박복순은 잠옷 차림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김정민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흘 사이에 눈밑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 끝이 아래로 처져 있었죠. 김정민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형 이야기예요. 그날 밤 김정민이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김정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김정민도 따로 전하지 않았죠. 다만 그 이후로 박복순에게서 가족 모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김정호와 이서연의 주말은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이서연의 새벽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전을 부칠 기름 냄새 대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향이 아침을 채웠죠. 이서연은 그 조용함이 어색했지만 김정호는 아내가 그 어색함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호가 받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오래. 가족 모임이야. 김정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김정민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오라고 하셨어. 형한테 할 말이 있대. 형수한테도. 김정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옆에서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죠. 누구 전화예요? 김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주에 오래. 이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봐야죠. 다음 주 토요일 김정호와 이서연이 박복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을 보니 김정민 가족과 김정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정호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건 김정민이었습니다. 김정민은 형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이서연에게도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이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들깨탕, 잡채, 나물 3가지, 김치전, 밥과 국. 석 달 전 엎어진 그 식탁 위에 다시 밥상이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이서연이 멈춘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박복순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냄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서연이 30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에 오늘은 박복순이 서 있었죠. 박복순이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 주변에 모였고 박복순은 이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은 습관처럼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박복순이 손을 들어 이서연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앉아라. 이서연이 멈칫했습니다. 박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죠. 박복순이 식탁 앞에 서서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정민과 그 아내, 김정혜와 남편, 그리고 김정호. 마지막으로 시선이 이서연에게 멈췄습니다. 박복순의 입술이 달싹거렸고 한참 만에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앉아서 먹어라.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박복순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석 달이 걸렸고 그 석 달 동안 박복순은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차려본 적이 없는 자신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박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밥상은 서연이가 차려준 거였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혜가 고개를 숙였고 김정민은 형 쪽을 슬쩍 바라보았죠. 박복순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박복순은 닦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모임마다 서연이가 새벽부터 와서 다 했어. 나는 그게 맏며느리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박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서연이가 해준 거였어. 서연이가 안 했으면 이 집 밥상은 한 번도 차려진 적이 없었어.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려왔죠. 30년 동안 이 집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닌 서연이가 했다는 인정. 그 인정이 이서연의 30년을 처음으로 제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서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김정호는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았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정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이서연의 옆에 놓인 의자를 당겨 아내의 등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앉아. 이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나르지 않고 접시를 치우지 않고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지 않고 가족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호가 아내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이서연의 앞에 밥그릇과 수저가 놓였습니다. 박복순이 부엌으로 돌아가 국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그릇에 하나하나 국을 떠주었죠. 이서연의 그릇에도 국을 담았습니다. 박복순의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지만 아무도 그 떨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냅킨을 가져다 흘린 국물을 닦았고 김정민의 아내가 반찬 접시를 식탁 가운데로 밀어주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이었지만 30년 동안 이 식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었죠. 김정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서연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박복순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으며 식탁을 둘러보았죠. 6개의 밥그릇 앞에 6명이 앉아 있었고 부엌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복순이 숟가락을 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먹자. 그 한마디에 수저 소리가 시작되었고 들깨탕에서 올라오는 김이 6사람의 얼굴 위로 퍼졌습니다. 이서연은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국이었죠. 간이 조금 짰지만 이서연은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국의 맛이 어떠하든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끓여준 국이었으니까요. 김정호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내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고 김정호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더 이상 치워야 할 접시도 나르라는 지시도 혼자 서 있어야 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집의 식탁은 그날 처음으로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밥을 먹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식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가족들에게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